강제 기능이라는 것은 일종의 물리적 제약입니다. 어떤 한 단계에서 실패하면 다음 단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위가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부적절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약의 극단적 사례입니다. 안전공학 분야에서는 세 가지를 강제 기능으로 넣는데요. 맞잠금, 안잠금, 바깥잠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싶으실 텐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소화기의 사용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맞잠금은 조작이 올바른 순서대로 일어나도록 강제하는 기능입니다. 조작자가 무능력해졌을 때 조작 혹은 실수로 잘못 조작돼서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놓는 기능이죠. 그래서 맞잠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소화기를 사용할 때 소화기는 그냥 이 레버를 누르면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나 아이들의 장난 혹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화기가 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맞잠금을 해놨어요. 반드시 위험 상황에서 꼭 핀을 뽑아야지만 이 레버를 누를 수 있게 돼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수로 이동 중에 레버가 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동 중에는 레버가 뽑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화기를 이동시킬 때 이 손잡이를 반드시 잡고 밑에를 받쳐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밑에를 놓고 바로 뽑으려고 하면 이 손잡이가 꽉 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핀이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소화기를 통째로 집어 던진다고 하는데 소화기 더 집어 던지지 마시고요.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레버를 잡지 않은 상태로 빼면은 잘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뺀 다음에 레버를 누르기 전에 노즐을 불 쪽으로 향하고서 레버를 꽉 누르면 그때 나오는데, 이때 확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놀라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맞잠금 장치를 해놨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 화재 경보나 핵폭발 스위치, 전투기의 미사일 버튼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누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의 과정을 더 거쳐서 작동을 시킬 수, 핵 버튼이 쉽게 눌릴 수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핵 버튼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두 사람이 같이 눌러야지 된다거나 실수로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맞잠금을 해놔야 되는, 핵미사일 버튼 같은 게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핵미사일 버튼 혼자서 작동할 수 없게 해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뭐 지문인식을 동시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맞잠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잠금은 뭐냐면요, 어떤 행동이 계속하게 돼서 정지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 쓰다가 해당 페이지를 나가는 경우 글을 저장하거나 의식적으로 저장 거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저장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확인해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게끔 안에서 잠가는 거예요. 안에서 밖을 못 나가게. 왜? 저장 안 하고 나갔다가는 사용자에게 큰일이 생기니까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장할까요? 해서 저장을 하면은 나갈 수 있게 열어주고, 아니 저장을 안 한다. 진짜 안 하는 거네? 그래? 그러면 나가. 이렇게 하는 거고, 취소를 누르면 못 나갑니다.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작업 중인 그 파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놓는 장치를 해놓은 거죠. 어떤 실수로 인한 잘못을 방지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바깥잠금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위험한 장소에 들어가거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가 나서 비상계단을 내려오면 여기에서 1층이 됐는데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그 사람이 내려갔다 다시 못 올라올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잠금을 걸어놔서, 이 바깥잠금은 뭐냐면 안으로 못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죠. 왜? 1층에서 나가야 되는데 밑으로 더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잠금을 해놨는데, 강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사용 시에는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하로 자주 내려가는데 이게 있으면 귀찮아서 이걸 열어놓는다거나 그러면은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귀찮음을 최소화하도록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행위 지연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능한 잠재적 행위, 지각 가능할 때만 쉽게 발견된다. 사람들이 가능한 행위를 결정해 주도록 해주는 것은 지각된 행위 지연성에서 기표의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위 지연성, 어떤 형태를 보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은 기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챌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행위 지연성의 지각에서부터 잠재적 행위로 넘어가는가? 많은 경우에는 관습을 통해서이다. 어떻게 많이 해봤을 경우에, 우리가 의자에 해당하는 높이를 보고 그냥 털썩 주저앉는 거는 그동안 의자에 많이 앉았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이면은 45cm 정도의 높이라면은 우리가 앉았을 때 그동안 느꼈던 그 높이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나무 구러터기가 있으면 아우 힘들어. 그래 여기 딱 앉는 거죠. 왜? 그 정도 높이의 의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정도의 높이는 기표로서 작용을 하는 거고요. 엉덩이를 붙일 만한 45cm와 비슷한 정도의 높이의 어떤 평평한 물체 혹은 안락해 보이는 뭐 나무 그루터기라든지 어떤 물건이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 앉아요. 등산하다 보면 털썩 앉습니다. 그동안 그런 물건에 하도 많이 앉았기 때문에 잠재적 행위로서 그냥 앉는 거죠. 왜? 힘드니까. 많은 경우 관습을 통해서인데, 문화적 제약이라든지 낯선 상황에 대처하는데 가치 있는 안내를 제공한다. 그러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위, 아래,
둘 다 안쪽으로 어느 쪽으로 해야 열리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될 수 있죠. 위로 해서 열리는 경우도 있고 아래로 해서도 열리는 경우가 말이 되죠. 아래로 하면 물이 이제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고, 근데 실제로 위로 당기면은 이게 오픈이 돼가지고 열린다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표준화를 시켜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둘 다 시계 방향으로 한다든지 둘 다 반시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표준화를 시켜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을 같은 방식으로 디자인해서 사람들이 한 번만 배우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요, 카메라를 찍을 때 노출을 이렇게 조정하는 다이얼의 셔터 스피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더 빠르게 할 것인지 왼쪽으로 돌리면 더 빠르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양쪽으로 다 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캐논 카메라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은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표준이 됐느냐? 아닙니다. 재밌게도 니콘 카메라는, 캐논과 니콘 라이벌 회사거든요. 니콘 카메라는 정확하게 캐논의 반대 방향으로 조작해야지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다가 만약에 캐논 쓰던 사람이 니콘 쓰면요 굉장히 당황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것이 캐논을 쓰던 사람이 니콘을 못 쓰게 만드는 제약으로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소리를 기표로 사용하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때로는 어떤 정보를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가시적인 어떤 물리적 제약, 우리가 가시적 행위 지연성이 있다면 이것이 끌었는지 안 끌었는지 만약에 투명한 소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열이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열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걸 잘못 만졌다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죠. 그래서 휘슬이 나오는 휘슬 캐틀이라고 하는 장르가 발전을 했죠. 그래서 소리가 나서 끓음을 알 수 있게, 그럼 멀리서도 알 수 있고 눈으로 보지 않아도 멀리서 다른 감각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의 인간의 오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디자인이다. 소리를 통해 정보를 준다. 소리는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소리 방식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작동하지 않지만 또 눈으로 보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죠. 그래서 소리, 촉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을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매우 조용한데 이것이 청각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왜냐면 차가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행동하다가 차에 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함이라고 하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안 좋다는 거죠.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때문에 청각으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소리가 없는 자동차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청각의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에서는 의도적으로 VES라는 장치를 통해서 버추얼로 엔진 사운드를 내는 버추얼 엔진 사운드 시스템이에요. 소리를 가상으로 내서 이 차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소리로 알아차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이 뒤에서 자동차가 올 때 왔구나 하고 피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동차가 출현함을 알리는 기표가 자동차의 엔진 사운드였는데 이제 지금은 엔진 사운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은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그 내연기관차의 엔진 사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런 소리를 내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들이 디자인된 소리를 위해 어떤 원칙이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 그거는 뭐 다양하게 우리가 지금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퀘어모피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이제 아이콘을 만들 때 실제 있는 형상을 본떠서 이렇게 비슷하게 디테일하게 만듦으로써 그 기능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스퀘어모피즘이라고 하거든요. 실제 사물을 비슷하게 재현함으로써 이제 UX 디자인의 스타일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스퀘어모피즘 여기서 어떻게 사용됐냐면, 차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힌트를 실제 사물에서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기차는 엔진이 없는데, 엔진이 없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지각하려면 엔진 사운드가 들려야지 이 뒤에서 온 게 말벌이나 드론이 아니라 자동차가 뒤에 있구나를 알려주려면 자동차의 내연차의 그 소리, 엔진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차가 왔음을 지각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차용한 거죠. 실제로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는데 이제 그런 걸 사용을 해서 만들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전기차는 또 스퀘어모피즘에서 벗어나서 웽 하다가 미래적인 사운드를 내는 차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제가 주차장에서 렉서스 차량이 이렇게 후진할 때 나는 소리가 전혀 엔진 사운드 같지 않고 아주 미래적인 사운드를 연출해서 냈는데, 그것은 차량의 이 하부 쪽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내는 소리였어요. 근데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엔진 사운드랑. 그러나 이 자동차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소리였다. 그래서 스퀘어모피즘도 이제는 이제 이 책 쓰신 지 좀 지났기 때문에 좀 바뀌고 있지 않나, 사운드 스퀘어모피즘이라고 생각해서 요 단어가 있는 거라고 제가 설명이 좀 안 했는데, 네, 그러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